네, 27단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내용들 중에 이제 소스 코드의 재사용, 이 주제를 가지고 봤었던 게 첫 번째가 함수, 두 번째가 클래스, 그리고 객체였어요. 자,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제 파일을 작성을 하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이걸 사용하는 코드를 막 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제 파일 하나 또 만들어요. 근데 아까 만들었었던 함수랑 클래스를 또 써야 돼.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거죠. 근데 한참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정할 부분이 좀 발견이 됐어요.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치고.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어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모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듈이라는 거를 잘 정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파이썬 세계관이 확장이 돼요. 자, 모듈은요, 자주 사용될 기능들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 목적으로 파일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a.py, b.py, c.py 뭐 이런 식으로 소스 파일을 분리하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예제를 만들 때, 프로그램을 짤 때 분리해 놓은 파일들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부품화 시키는 거죠. 자, 일반적인 파이썬 개발 환경은 소스 파일 확장자가 py였죠. 우리는 지금 주피터를 쓰기 때문에 ipynb라고 하는 확장자를 쓰고 있고요. py 파일로 구성된 모듈 참조는 import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해요. 그래서 파일을 통째로 임포트 할 때는 import 하고 파일 이름을 명시해요. myModule.py라는 파일에 hello라는 함수와 world라는 함수가 각각 정의가 되어 있고요. 내가 작성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myModule이라는 애를 임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myModule.함수 이름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모아놓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임포트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포트를 한 파일에 별칭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as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요. 자, myModule.py를 임포트를 하는데 임포트 하면서 이름을 모듈 테스트라고 별칭을 정했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은 별칭 함수 이름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긴 한데요. 우리가 나중에 쓸 모듈 중에 date time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럼 import date time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date time이라는 모듈 안에 객체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객체 이름도 date time이야. 그러면은 모듈 이름 기능명이니까 datetime datetime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일이 생겨요. 이럴 때는 별칭을 주면 as dt 이렇게 주면은
dt.datetime 이라고 해서 단어 중복을 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드가 헷갈리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myModule.py에 함수가 한 100개 정도 정의되어 있다고 치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이번에 쓰고 싶은 기능은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100개를 쓰지도 않을 함수를 통째로 임포트 해올 필요는 없어요. 그럼 괜히 불필요하게 메모리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myModule로부터 hello라는 기능 하나만 골라서 가져와라. 이렇게 골라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특정 기능만 지정해서 참조할 때는 모듈 이름을 앞에 안 붙이고 기능 이름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월드는 사용을 못해요. 임포트가 안 됐으니까. 자, 특정 기능만 가져오면서 별칭을 붙이는 경우. from 파일 이름, import, 참조할 기능 as 별칭. myModule에서 hello라는 기능을 골라서 가져오는데 이 hello한테 k라는 별칭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k라고 호출된 함수가 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기능을 이렇게 참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코딩하면은 자주 쓰는 방법 하나만 딱 정해놓고 쓰기 마련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가 이거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면서 이제 파이썬 코드 참조할 거예요. 다른 책을 보던지. 수업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분명히 PPT에다 정리해 준 건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은 PPT를 안 열어보고 다들 구글 검색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자료는 임포트를 쓸 때 되게 다채롭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만드는 사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코드를 접했을 때 적응은 해야 되니까 일단 임포트 패턴은 다양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만들었었던 myModule, 이 myModule, 얘를 제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기능을 제가 필요하신 분들 그냥 아무나 다운받아서 쓰세요라고 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내려받아서 쓸 수 있겠죠. 돈은 안 받아요. 대신에 전제 조건을 달아요. 이거 쓰면서 생기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가 첫째고. 딴 데에다가 재배포할 때 이걸 써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건 무료 프로그램을 만들건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출처는 꼭 밝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돈을 안 내는 대신에 만약에 이 기능을 좀 더 좋게 개선해서 혹은 문제점을 수정해서 쓸 경우에 나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단서를 닫는 거죠. 그런 단서를 우리가 라이센스라고 해요. 지금 말한 라이센스들의 종류가요, 뭐 GNU도 있고요, 뭐 MIT 라이센스도 있고요, 뭐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뭐 내용은 거의 이거예요. 영리적으로 배포 금지, 뭐 수정 금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영리 사용 가능, 뭐 이런 조건들. 어쨌건 수정된 사항을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용 조건이 된다면 이걸 쓰는 사람이 수정했던 거를 내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달고 그럼 나는 또 그걸 수정해서 반영을 하고 그럼 누군가 이제 다음번에 다운받는 사람은 그 수정사항이 적용된 걸 가져가겠죠. 또 쓰다가 수정사항이 생기면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배포를 거듭하다 보면은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이런 거를 오픈소스라고 해요. 참 좋은 취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프로그램 투수는 공짜인 줄 알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겁나 힘들게 만든 프로그램 남들이 통째로 갖다 쓴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근데 현재 배포되는 프로그램들은 꽤 많은 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에 기여를 크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참 훈훈하고 좋은 얘기야. 근데 이런 오픈소스라고 하는 움직임이 태동을 한 지가 벌써 한 2, 30년이 돼가거든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픈소스가 생겼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들 인터넷에서 겁나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들별로 오픈소스를 등록할 수 있는 일종의 마켓이 생겨요. 보통 이제 패키지 저장소라고 불러요. 우리가 재사용 가능한 단위를 함수나 클래스로 작성을 하죠. 이거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한 거를 모듈이라고 부르죠. 근데 내가 이런 모듈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모듈들을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럼 라이브러리는 파일이 여러 개 있겠죠. 이걸 누군가한테 내가 배포하고 싶어. 그럼 소스 파일 한 50개가 있어요. 그거를 배포하려면 카톡으로 파일 50개 드래그해서 넣을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든 묶는다고요. 배포를 목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파일 압축하면 되겠죠. 이렇게 모듈들을 묶어놓은 형태를 패키지라고 불러요. 따지고 보면은 압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하고 패키지라는 말은 크게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이 됩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모듈인데 만약에 모듈 파일을 내가 딱 하나만 만들었어. 이거를 압축해서 배포해도 패키지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랑 모듈도 크게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모듈,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따로 의미를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의미 차이가 좀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자, 어쨌건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이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통칭 패키지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를 패키지 저장소라고 하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있어요. 파이썬의 저장소는 pypi.org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pypi.org.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49만 7,466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512만 9,756개가 배포됐대요. 걔네들의 파일은 907만 8천 개 정도 되고요. 되게 많은 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사용할 리퀘스트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아마 요걸 쓰게 될 것 같아요. 리퀘스트. 얘가 오픈 API 연동할 때 쓰는 거고 BS4, 뷰티풀 소업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크롤링 할 때 쓰는 애.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패키지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는 패키지고요. 맥플롯 LIB 얘는 데이터 시각화 처리. GEO 판다스는 판다스의 확장 기능인데요. 지리 정보를 처리할 때 써요. 지도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럴 때.
근데 이 GEO 판다스는 QGIS라고 하는 뭐 포토샵 같이 생긴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도 내장이 돼 있어서 우리는 그 지도 시각화하는 QGIS라는 프로그램을 쓸 거고요. 네,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있어요. 데이터를 막 지도 위에 이렇게 뿌려주는 프로그램들. 뭐 입지 선정 분석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요. 사이클런, 파이썬의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고요. 웬만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 내장하고 있어요. 이건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 라이브러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파이터치, 탄서플로우의 경쟁자급인데요. 구글 트렌드로 검색해보면 탄서플로우에 비해서 이용도는 좀 미미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파이터치에 좀 더 치중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텐서플로우보다 좀 쉽거든, 쓰기가. 플라스크, 웹사이트 만들 때 쓰는 패키지고요. 대시라고 해서 이제 대시보드라는 거 만들 때 쓰는 패키지.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아까 개수만 해도 거의 90만 개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파이썬에 내장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목적을 잡아야 되는 게 이 패키지들의 사용 방법인 건데, 그래, 이 패키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기능도 갖다 쓰고 뭐 그러는 건데, 문제는 얘네는 원래 애당초 파이썬하고는 관계가 1도 없는 애들이야. 그냥 파이썬을 통해서 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파이썬하고는 관련이 1도 없어요, 원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버전들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들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원칙적으로는 파이썬 책 백날 쳐다봐야 안 나와요. 물론 지금 설명했던 패키지들은 워낙 유명한 패키지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책들이 만들어 써지기는 했어요. 근데 원래대로면은 얘네들은 파이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약간 공부의 결이 다른 거죠. 파이썬을 공부하는 게 그 프로그래밍이 동작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거였다면은 얘네들은 완성품이에요. 그리고 파이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만든 거야. 그래서 파이썬 사이트에서는 설명을 안 해요. 이거 만든 애들 사이트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사이클런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사이클런 만든 애들이 그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여기 매뉴얼 이거 보고 공부해야 돼요. 실제로 이거 보고 공부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뭔 말인지 해석이 돼야 보든지 말든지 하는데.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프로그래밍 관련된 거는 구글 번역기가 꽤 잘 동작한다는 거예요. 읽는데 어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번역이 잘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 코드가 튀어나오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공부하려면 이런 거를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지. 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은 사실 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 코딩 테스트고 뭐고 다 눈에 기억나지도 않을걸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 때 이거 내가 운운하는 순간 한 3분의 1은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수업에선 이런 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왜냐면 저도 수학과 전공은 아니고 그 코딩 전공이기 때문에 저도 컴퓨터 공학 전공이지 수학이나 통계 전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로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의 풀이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학식으로 증명하세요라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개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지향하자, 목표로 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근데 제대로 하려면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이쯤 되면 이제 일반적인 통계 공식 같은 경우는 뭐 학부에서도 하겠는데 보통 머신러닝에 대한 수식이면은 아마 석사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최소. 석사, 박사 정도는. 참고로.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깊은 원리를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늦게라도 대학문 두드려 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검색하면은 막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걸 내 파이썬에다가 쭉 까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서 쉽게 정리하면 파이썬 확장팩. 패키지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대요. 기본 파이썬의 기능을 확장하는 항목들. 그럼 일단 최소한 여기저기 검색 사이트를 거쳐서 되게 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닐 거 여기 딱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닐 문제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고 나면 그 안에 PIP라고 하는 명령어가 내장이 돼요. 처음에 주피터 갈 때 했었죠. 파이썬 설치할 때 첫 화면에서 맨 밑에 있는 체크박스 무조건 꼭 체크하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거 체크를 해야 얘를 쓸 수 있어요. 체크 못하면 얘를 못 써요. 얘 때문에 그런 건데 이 PIP 명령을 내리면 PIP 인스톨 설치하고자 하는 패키지 이름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아까 그 사이트에서 패키지를 다운받아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빼기 두 개하고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옵션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패키지가 내 컴퓨터에 깔려있다. 그럼 지우고 새로 깔아요. 그 과정에서 버전이 최신 버전이 나왔으면은 이제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지금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 패키지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거랑 버전이 같은 거다. 그러면 그냥 생략하는 거죠. 삭제하고자 할 때는 PIP uninstall -y 모듈 이름. 이 -y가 뭐냐면은 이거 없이 설치하면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y 혹은 n 입력하라고. 그거 귀찮아서 y라고 답변을 미리 입력해 놓는 거예요. 주피터의 모듈은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py로 작성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피터 파일, ipynb로 짜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코드를 작성하면 얘는 모듈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오늘 pip 인스톨 빼기두기 업그레이드 import ipynb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피터 파일도 모듈화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 얘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패키지 설치되고 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껐다 켜야 돼요. 그래야 변경사항을 감지를 합니다. PIP를 쓰다 보면 이 PIP가 버전업이 되게 자주 돼요. 그래서 뭔가 나는 정상적으로 설치를 좀 했어. 이렇게 쭉 설치하고 successfully install.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노티스, 공지사항. new release of PIP. PIP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대요. 지금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 23.0인데 새로운 버전은 23.01이래요. 이런 식으로 PIP가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거 알려주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럼 여기 밑에 to update run.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실행하세요. 이 명령어를. 이 명령어 그대로 한번 따라치시면 PIP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패키지는
PIP 버전이 최신이 아니면 설치가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PIP 명령을 내려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내가 나오면 버전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명령어 제가 PIP라고 돼 있죠. 여기도 python.exe 이렇게 가죠. 맥 쓰시는 분들은 PIP3예요. 파이썬 3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맥 하시는 분들은 이거 혹시라도 PIP라고 하면은 이게 파이썬 3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에러가 안 나고 설치가 될 거예요. 대신에 파이썬 2로 설치를 해요. 완전 딴 길로 가는 거니까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좀 전에 설명했죠. 자, 이렇게 이제 모듈을 설치하고 나면은 모듈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모듈이니까 말 그대로 소스 파일이 두 개로 분리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소스 파일 이름 요걸로 정하세요라고 정했었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제 진행하면서 소스 파일 이름 자기 맘대로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쵸? 그냥 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됐어.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에 제시되는 이름 꼭 지키세요. 여기도 내 맘대로 할래요. 그럼 소스도 고치세요. 이게 파일 이름이니까. 꼭 보면은 여기 파일 이름은 자기 맘대로 해놓고 여기는 코드 그대로 따라해요. 그건 생각 없이 코딩하는 거지, 그건. 고쳐도 되는데 이게 영향이 어디에 주는지는 꼭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함수는 간단하게 두 개 만들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ipynb로 된 파일을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import ipynb 이 패키지를 먼저 참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mymod1이라는 녀석을 임포트하면 얘한테 이 안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mymod1.플러스 호출하면은 얘를 호출해서 리턴 값 받는 거고 또 밑에 걸 호출하면은 얘를 통해서 리턴 값 받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를 실행했는데 내가 여기 코드를 잘못 작성해서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수정할 거란 말이죠. 그럼 모듈이 변경되면 주피터를 재가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변경된 모듈을 가져와요. 여기 주피터 화면 위에 보시면은 재시작이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면 재가동이 되는데, 자, 제가 재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대략 저장하고, A는 100, B는 200, A 더하기 B 하면은 결과 나오죠. 이상 없잖아요. 주피터는 블록이 분리돼도 계속 이어진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블록을 지워도 아까 실행했었던 B에다가 200을 대입하라는 그 기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록 지워도 이거 계속 실행돼요. 여기를 200으로 고쳐. 그리고 밑에 실행하면 결과값 안 바뀌어요. 왜냐? 이거 소스 수정하고 실행을 안 했거든요. 실행을 해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행하고 아까 지워졌는데 B는 200이었죠. 얘가 그 실행했던 내역을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400 나오죠. 재실행할게요. 자, 재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에러 메시지가 뭐예요? A를 인식하지 못한다죠. 위에 있는데 재시작을 하면 이전 실행 내역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다 실행해야 돼요. 하나씩 하는 게 귀찮으시면 모두 실행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출력 모두 지우기는 출력 내용 지우는 거고. 자, 재시작 한번 할게요. A는 A 곱하기 2 프린트 A. 자, 지금 재시작을 했어요. 그럼 모두 실행을 누르면 얘는 문제가 없죠.
그럼 여기서 에러 날 거예요. 왜냐면은 재시작을 하면서 아까 실행했던 게 날라갔으니까 이제 B라는 변수는 없는 애가 됐거든요. 여기서 에러 나겠죠. 그럼 여기서 멈춰요. 밑에까지 안 해요. 모두 실행을 눌렀을 때. 여기서 에러 나고 밑에는 결과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괄 실행은 중간에 에러만 나면 거기서 멈춥니다. 전문 용어로 뻗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두 실행할 때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잘 가늠을 하셔야 돼요. 자, 요예제 인지됐죠? 자, 계속 작성하던 파일에 이어서 가져온 모듈에 헬로라고 별칭을 붙입니다. 그러면 헬로.플러스, 헬로.마이너스 이렇게 별칭 이름을 통해서 기능에 접근하는 거죠. 자, from import예요. 특정 기능만 골라서 씁니다. from myMod1 안에서 플러스만 가져와라. 그러면 이 플러스를 호출하는 거는 가능해요. from import로 할 때는 별칭 이름 같은 거 앞에 안 붙여요. 마이너스는 가져온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를 사용하면 그때는 에러가 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함수만 모여있는 모듈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고요. 여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myMod2예요. 클래스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고요. 이름하고 이메일 받아서 그냥 멤버 변수에 바로 복사했고 출력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듈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지 멤버 클래스의 기능을 구현하는 건 목적이 아니니까 getter setter는 생략했어요. 그러면 myMod2를 임포트를 해요. 이 안에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었죠. 클래스는 그냥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객체로 만들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yMod2.member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기능을 받아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 패키지의 대표가 아까 그 판다스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생성자 파라미터로 표현하고 싶은 자료를 건네주면은 그 자료를 엑셀 표처럼 만들어주는 애예요. myMod2를 유저라는 별칭에 담으면 user.member라고 해서 쓸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사용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이 안에 myMod2 안에서 멤버라는 이름의 기능만 지정해서 참조. 그러면 멤버 객체 만들어서 써야 된다. 자, 요번에는 myMod3인데요. cals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myMod3라고 하는 애를 참조하면은 이 안에는 그 calc라고 하는 클래스도 들어있고 mycalc라고 하는 객체도 들어있죠. 근데 이 객체가 애당초 클래스의 기능을 다 부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클래스는 이제 필요가 없어. 객체만 쓰면 되니까. myMod3.mycalc라고 하면은 그 객체 안에 메서드 호출할 수 있죠. 별칭 부여하면은 별칭 이름을 통해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객체에 접근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진짜 프로 임포트를 이럴 땐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객체가 이미 이 모듈 안에 있는 클래스의 기능을 다 부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갖고 올 필요 없거든요. 얘만 가져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만 쏙 골라서 가져오는 거죠. 이 클래스에 별칭을, 객체죠? 객체에 별칭을 붙이면 메소드 직접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의 대표적인 코드가 matplotlib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pyplot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 객체가 matplotlib이라는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부여받은 객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가져오지 않고 그냥 얘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as plt라고 별칭 붙여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 데이터 시각화 첫 줄이에요, 코드. 자,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 같은 거를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분리해 놓은 형태라고 했죠. 모듈을 현재 프로그램에서 쓰려면 임포트 문으로 참조하면 되고요.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모듈을 배포 가능한 형태로 묶어 놓은 거다. 이 패키지를 PyPI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PIP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PIP로 설치할 수 가능한 모든 패키지가 우리 공부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 단원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우리의 파이썬 세계관을 확장하는 단원이라고. 자, 모듈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기 위해 쓰는 명령어. PIP요. 파이썬은 실행할 때 쓰는 명령이고 npm하고 야는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설치예요. 모듈을 참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구문. 네, 임포트죠. 사실 이거는 다른 파이썬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처음 보는 단어만 고르면 되거든. 여기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전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모듈 참조할 때 쓰는 그런 명령이라서 오히려 딴 거 해본 분들은 헷갈려요. 어떤 모듈 내부에 있는 특정 기능만 지정해서 참조할 때. 네, from import. 까지 보시면 됩니다. 요거 실습하시면은 이제 모듈 내용까지 마무리가 돼요. 아마 완성하시면 4시 조금 넘겠죠? 네, 여기까지요. 자, 주피터로 만든 모듈이 지금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아까 나가기 전에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인식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 일단 저도 한번 설치 좀 할게요. 자, pip install import ipynb라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my mod1.p df 플러스 xy return x 플러스 y. 자, 뭐 하나만 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또 주피터 열어서 저장. 지금 임포트가 안 되기를 기대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임포트 주피터 ipynb. 아니다. import ipynb. 그 다음에 import my mod1 하고서 my mod1 플러스에다가 100, 200. 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임포트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ipynb를 임포트하는 거는 원래 안 되는 건데 억지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이렇게 얘를 파이썬 소스로 작성을 하세요. 새로 파일을 만든 다음에 저장할 때 mymod1.py라고 주세요. 파이썬 그냥 소스로 작성을 하세요. 그럼 임포트 할 때 ipynb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임포트 할 때 이게 필요 없고 그냥 실행하시면 이제 문제 없이 될 거예요.
원래 이게 정석이니까 굳이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은, 자, 여기서 프린트 x는 %d 한 다음에 x 출력하게 하고 y는 한 다음에 y 출력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함수 내용이 바뀌었죠. 근데 실행하면은 바뀐 내용이 반영이 안 돼요. 모듈을 한번 이제 임포트를 하고 나면은 바뀐 내용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정석으로는 재시작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설정을 열어요. 설정을 열어서 이게 설정이 여기서 선택이 되나? 아, 직접 적으라고 되어 있구나. 자, 설정 항목을 검색했더니 여기 직접 편집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요 설정화면까지는 우리가 몇 번 써봤잖아요. 그쵸? 설정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얘를 누르면 설정 파일의 소스 원본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면 설정 파일의 소스 원본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설정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평상시에 다른 용도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지나가고,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딕셔너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랑 구별하려면 콤마 찍고 시작해야겠죠. 콤마 찍고, 네. 주피터 run start of commands 콜론 대괄호 열고 %load ext auto reload 콤마 %auto reload 2 라고 하시면은 모듈의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해요. 자, 요 내용은 단톡방에 하나 넣어드릴게요. 콤마 찍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모듈이 변경됐을 때 얘가 변경 사항을 감지할 거예요. 한번 껐다 켜볼게요. 껐다 켰으니까 실행하면은, 네, x는 100, y는 200, 결과값 출력 300 이거 나오고, 모듈 한번 변경을 해보죠. x는 %d, y는 %d. 네, 바로 변경되죠. 네, 저거 설정하시면 되고, 지금 설정을 연김에 기억이 난 건데, 네, 얼마 전에 네, 지훈님이 질문 주셨던 건데, 여기서 파이썬에서 코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sorted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쓰면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혹은 코딩하다 보면은 이 함수의 기능을 설명하는 이런 팝업이 뜨거든요. 이게 화면을 좀 가리는 일이 좀 자주 있어서 이거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사실 저도 그래서 평소에 이거 꺼놓고 쓰거든요. 이 기능을 끄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설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 있더라? 첫 번째로 editor hover enabled fails.
이 옵션이랑 그 다음에 에디터 퀵 서제스턴스 여기에 지금 제가 다 트루라고 돼 있는데 이걸 다 fails로 해주면은 저런 팝업 오버레이 같은 게 안 떠요. 네, 요 설정도 지금 톡방에 올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100% 다 없어지는 않은 상당수 줄어요. 뭐 나머지 설정들은 파이썬하고는 연관이 없는 설정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거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IPyMB 파일이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PY 파일로 작성하세요.